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40분 정도로 요약하고 네. 토론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처음 제가 이제 우리 초고령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이슈나 문제, 그리고 뭐 나름의 이제 해법들을 제시하는 연구자들 중심의 대안들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느꼈던 게 저 같은 사람들은 뭐 학자도 아니고 무언가를 하나를 깊게 들어가서 연구하거나 뭐 이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활동가가 있거든요. 활동가. 전문가로 약간 이제 오해받고 있긴 하지만, 특히 복지 영역이나 이런 데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제 활동가입니다. 좀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게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슈들을 당사자들하고 같이 풀어왔었다는 거 정도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뭐 공부도 했던 거고,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외부로 내놓으면 그게 뭐 칼럼이나 기사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오늘 뭔가 해법을 탁 이렇게 제시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이고, 또 다루는 주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다루게 될 이 저출생 문제도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뾰족하게 탁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안이 아니죠.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고령, 그러니까 고령화와 저출생은 사실은 이제 두 개 이제 축으로 같이 굴러가고 있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렇게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이제 혼인을 해서 아이들이 낳고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도 사라지고 학교도 폐교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정리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보통 우리가 어떤 인구와 관련된 어떤 조사나 통계를 낼 때 5년 단위로 냅니다. 5년 단위로. 국가의 뭐 우리 중장기 계획들도 보면 대개는 다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연차별 계획들 진행을 하죠. 그런데 2020년에 처음 이제 자연 감소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조금씩 이제 감소되기 시작하더니 연속적으로 이제 감소세를 쭉 보이다가 이제 역대 최저치를 이제 찍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제 근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이죠. 2024년에 이제 12만 명 정도가 자연 감소를 했어요. 이 자연 감소라는 건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보다 사라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어떤 이유에선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제 출생아 수가 한 23만 8천 명,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전년도면 2023년인데 그때보다 한 8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이에요. 쭉 줄어들다가 2024년에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한 35만 8천 명이 되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생아가 늘어나도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데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 우리나라 인구는 5,121만 정도인데, 이게 우리 5천만 인구라는 말이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20년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년 단위로 쭉 끊어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지표를 이제 나타내서 그걸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90년도 초반에는 한 352만 명 정도였다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200만 명대로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추세로 쭉 가다가
2015년도에 들어서면서 이게 100만 명대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요게 이제 2024년까지 125만 명. 근데 이 추세대로 가면은 이제 두 자릿수로도 갈 수밖에 없겠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제 수치가 이 대폭으로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숫자로 이제 보일 텐데,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루는, 어쨌든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혼인 건수도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 거죠. 2019년도 이후에 작년에 가장 많은 이제 혼인 건수를 보이긴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라도 그렇게 뭐 살기 좋은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혼인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낳고 키우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대로 쭉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인구 오너스라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시사 용어인데 주로 뭐 경제지에서 한 번씩 이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현상들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뭐 일시적으로 이제 출생률이나 혼인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이게 뭐 초고령 사회나 또 생산 연령 인구 감소라든가 또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그만큼 이제 부양 대상 인구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되는데, 이게 인구 보너스라는 거고요. 2072년에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해 보니까 1977년, 제가 3살 때네요. 1977년 수준인 3,622만 명까지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72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72년까지 다 여기 생존해 계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현대의학과 건강보험을 믿고 자기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동훈 선배님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2027년에 65세 이상 이제 고령 인구 비중은 한 47.7%, 그러니까 약 한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의,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죠. 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냈는데 아마 이거보다 빠를 것 같아요. 지금 통계 자료도 이렇게 살펴보면.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체감이 됐는데, 그러면 보통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예요? 선거철 되면 항상 보육 정책, 영유아 정책, 사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국가 책임을 좀 강화했고 지금도 지금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시기를 넘어서 학교에 진학을 하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 관심도가 또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이제 뭐 살짝 좀 비껴나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국가의 어떤 관심도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아동들이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20% 정도. 그리고 올해 폐교가 예정된 학교가 한 49곳, 한 50개, 한두 개 더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김대식 국회의원실에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부산 지역입니다. 이분. 관심이 많으세요. 부산 인구가 지금 굉장히 우리보다 더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제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이 한 35만 명 정도.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1.8%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폐교 도미노 현상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관련 교육부 자료는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계 중에 이제 10년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감소되는 지역, 제일 많은 지역부터 쭉 한 3개 정도 찾아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이죠. 전북, 경남이 1, 2, 3위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전북보다는 경북이나 경남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북이 1위라고 하겠지만 인구 숫자로만 보면 사실은 영남 지역이 훨씬 더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37곳이 같은 이유로 폐교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서울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인구 불패라고 불렸던 이 서울은 안정할까 하고 봤더니 올해 이제 강서구 소재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10명이랍니다. 10명. 강서구 공항 있는 곳이죠. 그 용산구면은 저기 관저도 있고 제법 살만한 동네인데 신입생 16명. 뭐 어디 저 변두리나 뭐 어디 저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서도 이제 뭐 농촌 지역이라면 뭐 그러겠거나 근데 시내에 있는 거예요. 그 시내. 실제로 이제 홍일초등학교라는 것이 2015년에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강초와 하양초가 순서대로 폐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럼 문제는 아이들이 진학을 해야 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 그 아이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사라지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라는 게 보면 여러분들도 특히 아마 중장년층 분들 체감 많이 하시죠.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니 뭐 세금은 내가 제일 많이 내는 것 같고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빼고 이렇게 복지 정책들이 쭉 가는 것 같다라는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중장년층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자꾸 조건을 걸어요. 조건. 뭐 하면 뭐 해줄게. 뭐 하면 뭐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뭐였죠? 우리 모 이제 국회의원분 그 얘기 했다가 이제 낙마하기도 했는데 그분이 결혼하면 빚 한갑해줄게. 이렇게 굉장히 비판받을 만한 발언인데도 사실은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일부에서 굉장히 환영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만큼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또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한동안 그 빚을 갚지 못하는 학비를 갚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뭘 조건을 보면 뭐 하면 뭐 해줄게, 뭐 하면 뭐 해줄게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청년들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안 할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연애도 안 할 거야, 아이도 안 가질 거야 이제 이런 식인 거고 지금의 이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좀 요런 분위기인데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초등학교 한 학년에 내 친구가 10명뿐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출신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이제 그럼 울산은 어떤데 하고 보니까 울산도 폐교를 한 곳이 있긴 해요. 한 2곳 정도. 웅촌에 이제 검단 분교가 있고 연암에 이제 호문 분교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분교기 때문에 타 지역과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출생아 감소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울산이 좀 덜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울산 지역의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한 사람의 여성이 이게 표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들 출산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이제 출산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자꾸 떠미르는 듯한 좀 느낌이 있어서 요즘 저출산이라 하지 않고 저출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울산도 1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1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숫자인 거예요. 0.86명이나 해도. 근데 이게 특가역시 가운데 1위입니다. 울산.
1등. 완전 86이면 머리만 안 나와. 그리고 그 전년도 대비해서 0.05명이 증가. 와, 0.05라는 수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통계 처음 봤어. 네. 이게 2016년 이후에 9년 만이랍니다. 이렇게 수치가 살짝 올라간대요. 이것도 지금 반갑다고 이제 울산시의 우리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 막 기가 살아서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한숨 돌릴 때가 아니고 울산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울산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 한 53,300명 정도 2024년에 전년도보다 한 200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청년 유출은 지금 수년째, 정확하게는 한 7년째, 작년에 약간 좀 감소했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7년, 올해 또 치면 8년째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에서 24세 인구가 한 70% 정도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어요. 울산대학교 우리 교수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하신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전년, 2024년 전년 23년 대비했을 때 한 18.3% 정도라고 하는데 전국 평균이 19.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울산에 유지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이 상태에서 우리 출생아의 수가 지금만큼 유지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죠. 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개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다루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선거를 좀 바라보고 정책을 좀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법이라는 것을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어떤 진보 진영에서 와 우리는 이런 거 이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국회나 주요 이제 정치인들 행보나 발언들을 통해서 제가 쭉 정리한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2050년에 우리나라가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다. 이건 뭐 벌써 뉴스가 된 지 오래죠. 수치로는 홍콩 1등이에요. 그리고 2등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홍콩은 나라가 아니죠. 중국의 특별행정구입니다. 구. 우리나라 남구 중국 같은.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제 고령국가 1위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고령화 정도라는 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청년층과 중장년층 대비 65세 이상의 이 노인 비율을 고령화 정도라고 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한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이상의 이 부양을 해야 할 노인 수는 한 3명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심각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4명이 3명을 부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한국, 일본 이어서 쭉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이제 중국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중국. 아니 중국 하면 지구상에 인구로 칠 것 같으면 아직 빠지지 않는 나라라고 되는데 요거 인도에 넘겨줬습니다. 네, 인도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유엔에서 추계를 해봤더니 지금 한 3,600만 명 정도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요게 2050년이 되면 한 2,400만 명, 한 1,200만 명 정도 이제 감소할 거고, 대비해서 우리 노인 인구는 현재 이상 950만 명에서 1,800만 명,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다뤘던 이제 아동, 청소년은 580만 명에서 38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도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유엔에서 전 세계의 이제 통계를 함께 이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유의미성이 더 크다. 이것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유의미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중국도 2050년이 되면 인구가 한 2억 명 정도 감소한답니다. 2억 명.
이제 중국도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고. 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로 맞게 되면서 나타나는 영향이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연금과 이민입니다. 연금과 이민. 우리 저 울산전원에서도 유럽이나 좀 하여튼 세계 글로벌 뉴스들 이렇게 다루잖아요. 거기 보면 한 번씩 이런 이제 뉴스들이 이제 나타나죠. 예전에 2년 전이죠. 프랑스가 정년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민연금 정년을 한 62세에서 64세로 좀 올려보려고 한번 했다가 이 역풍을 맞아서 막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우리하고는 이게 이 뭐랄까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프랑스는 한번 들고 올라면 그 이제 다수 국가에서 이제 이민을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 우파 정당들이. 근데 요거는 뒤쪽에 제가 이제 이민 정책 좀 다룰 텐데,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그러니까 보수 또는 우파라 불리는 정치인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이민을 막아야 된다.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힘 정치인들 주 대선 주자들은 이민 정책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를 확장한 출입국 관리 이민청이라는 걸 만들었고 지금 그거 유치한다고 김해 음성 청주 여기서 지금 난립니다. 그거 하나 유치한다고. 그리고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고령 사회가 이제 깊어질수록 곳곳에서 이제 사회적 갈등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는 연금이나 이민 문제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이 고령 사회라는 게 부양하고 싶지 않다, 부양하기 힘들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내 일자리 도대체 어디 가냐? 요즘 아파트 공사장 가면요, 우리 러시아에서 온 친구가 아니에요, 공사장 안 돌아가요. 이 체격이 좋은 러시아 친구들이 우리 공사장에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 조선족이라고 불렸던 중국 동포들이 공사 현장에 많았는데 요즘은 그분들도 잘 안 보여요. 좀 그런 현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뭐 국민연금 갈등이 이제 표면화는 됐죠. 뭐 어디 다른 프랑스나 여기처럼 이렇게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아이씨 마음에 안 드는데 정도. 저래 갖고 뭐 하겠어. 야, 민간보험이나 좀 더 하나 더 우체국 연금보험 하나 더 지금 이제 이런 추세인 거죠. 그 정도인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타부타 뭐라고 표현을 안 해요 아직은. 뭐 어쩔 수 없음 하고 뭐 잘 모르겠네. 왜냐면 이제 다문화라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이미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민은 다문화하고는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내놓는 해법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정상가족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정상가족,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설명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얘기해요. 4인 가구. 기준이 4인 가구. 최근에 이제 뭐 1인 가구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기본이 4인 가구예요. 4인 가구면은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근데 제가 뭐 이제 아파트 입주자 명부를 이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80세대에 한 1000명 정도가 사는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사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4인 가구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정책에서 자꾸 4인 가구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정상인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혼인관계 도장 찍고 아이를 낳고 내 사람이 단란하게 사는 과정이 뭔가 정상적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여겨졌던 이 패러다임을 이제 깨야 된다는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걸 이제 발의를 했어요. 23년 5월 31일에 우리 장혜영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과 한 12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통과 안 됐고 지금 다시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를 한다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해요. 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혼인평등법이 뭔데? 보니까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 외에도 법적인 권리나 사회적 지원을 보장해줘야 된다. 비혼 출산 지원법은 뭐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가족원으로서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혼인평등법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 1인 가정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1인 가정은 아래쪽에 생활동반자법에서 더 주목하고 있고, 혼인평등법은 동성이더라도 혼인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 권리나 사회적 지원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거 이제 교회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괜찮습니다. 괜찮나? 목사님인데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음대로 갑자기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종교계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서도 되게 반대해요. 반대하고 저 낙태 이런 거 성당에서 막 서명 받아 댕겨 막 신자들한테 낙태 안 된다고. 어쨌든 여성의 선택권에 대해서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부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딴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비혼 출산 지원법이라는 건 혼인을 했던 말았던 아이를 낳으면 요거 최근에 뉴스 하나 나왔죠. 누구? 정우성 씨. 결혼하지 않지만 양육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생활 동반자법. 혼인을 이성이나 동성에 상관없이, 이성, 동성 상관없이 당사자들이 구청 가서 신고하면 인정해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벌써 뭐 프랑스 같은 뭐 대만도 그렇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거 다 법제화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 법안 발의하고 나서 이제 흐름들을 보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혈연과 법률로 맺어진 가족의 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상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해체하자라는 주장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제 주변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 돌보면서 살아요. 제가 이제 서생에서 올주고 이제 서생에서도 4년 살았고 이후에 이제 온산 덕신에라는 곳은 덕신도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살다가 지금 이제 시내로 다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그런 형태의 어떤 공동체가 많습니다. 어떤 주거 이게 이 공간 안에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 근데 뭐 서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는 있고, 덕신은 사실은 조금 더 좀 탁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덕신은 아마 울산에서 가장 이 다문화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섰어요.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삽니다. 혼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인이나 뭐 혈연 이런 걸 넘어서 뭐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뭐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혼인을 약속하지 않고 동거하더라도 그거 다 가족으로 인정해주자라는 거고,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라는 걸 해봤더니 이거 2021년도에 한 거 굉장히 꽤 오래전에 했는데도 이 정도의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앞에 제가 얘기한 게 이 조사에서 나온 수치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이런 이제 가족에 대한 구성을 부정하죠. 그리고 헌법적 권리도 다 보장하지 않아요. 또는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 박탈하고 있는 거죠. 누릴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사회 투명 인간, 이 동성도 합법화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혼인평등법이고, 이 주거나 의료 또 뭐 사회보장 또 상속이나 장례처럼 우리나라 여러 특히 민법이나 뭐 사회보장 관련법들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행 민법에는 저도 민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헌법, 민법, 형법을 한번 쭉 이렇게 봤는데 동성애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애면 안 돼 이런 게 없죠. 근데 이제 판사들은 그냥 자기 개인 해석으로 동성애 혼인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요즘 뭐 이상한 판사들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발굴되고 있죠. 판사 중에도 약간 좀 이상한 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평등법은 동성애 혼인신고 규정을 이제 신설하자는 건데, 그 옆에 보면은 약간 좀 민감할 수 있어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문장을 넣어놨어요. 제가 아는 이제 동성 부부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부부라고 주장하니까. 울산에 살고 있고요. 이 친구도 입양을 3명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여기 데이터는 넣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2024년도에 한번 해외 입양 수치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걸 떠나서 저출생 문제만 놓고 본다면 있는 아이들 자꾸 해외로 보내지 말고 그냥 뭔가 좀 더 입양할 수 있는 권리들을 더 넓게 보장해 주라는 거죠. 이거 운동단체에서는 이거 아동 수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외 입양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거기서 돈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기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네. 어쨌든 이제 대만 포함해서 이제 우리 34개 국가가 이 동성혼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도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비혼 1인 가구 아까 40%라고 했잖아요. 이 40%의 사람들이 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좀 형성하고 가족처럼 살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일본 영화 제가 기사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어느 가족인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 갖고 올까 하다가 시간 지체될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가능하면 그 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전혀 남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누나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해 주자라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이제 가족 이러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돌보고 친밀한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가족인데, 가족 공동체인데, 그런 행위를 꼭 우리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만 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가족의 해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도 국가적인 어떤 책무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이제 권리들을 이제는 내어주자는 겁니다. 그 법입니다. 생활공간법.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족 구성을 할 때 혼인 계약으로 이렇게 가두지 말라는 거죠. 혼인 계약 속에. 그리고 이제 비혼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원한다면 지원해줘라. 네, 지원해줘라. 이거 일본 여성이죠.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그 큰 이제 이슈가 됐었죠. 유명한 우리 이제 예능인이 한국에서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나타났던 그런 이슈들도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혼 출산 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자보건법이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조생식술 이거 우리 난임 부부 울산시에서도 예산 많이 쓰죠. 윤덕권 의원 그죠?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인해준 그 예산으로 이 난임 부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요거를 임신이나 출산을 원한다면 어떤 여성에게라도 지원을 해주자라는 거고 OECD 국가의 이제 비혼 출산율을 보니까 평균이 40%입니다. 프랑스는 60%가 넘어요. 맞아. 네. 우리나라 2%입니다. 2%. 난 2%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했겠는데 2%밖에 없다. 또 2%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청 사회조사라는 곳에서 34.7%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청년층이고요. 이 가족을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관계로만 규정하는 민법 제779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이슈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나 우리 나경원 의원님 한 번씩 좀 이렇게 혹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 동고혼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딱 겹쳐서. 요 내용만 보면 이분은 무슨 정의당에 소속된 의원님 같으세요. 약간 좀, 하여튼 좀 약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가진 분이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가족부성권 3법이라는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묻고 싶어요. 우리 다수당은 왜 그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우리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보수 진영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거나 주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이제 이념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의 해법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민 정책을 해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아이들 가지지 않는다고 이게 굉장히 간단해. 우리 보수의 이렇게 논리 구조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아이를 우리가 안 나오면 뭐 해외에서 데려오고 이런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신부님이 저하고 이제 가까운 신부님이 야 요즘 신학교가 요즘 부산 신학교하고 대구 신학 합쳤어. 대구 부산이 신학교 신부 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10명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신부님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도 필리핀에서 모셔와야 돼.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니까 프랑스나 필리핀에서 이제 모셔와야 될 사람. 네. 할 정도로. 자, 어쨌든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는 곳이 내놓는 것은 이민 정책인 것 같고, 뭐 우리는 아니다 그러지만 아직 우리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그래도 우리는 단일 민족 아니야 이런 허상이 좀 있죠. 아직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나와 우리 해외에서 온 이제 이주민들하고 약간은 좀 아직은 하나구나 우린 하나 위하다 이렇게 생각 못해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문화라는 거 우리 이주노동자 포함해서 이게 이제 이민 정책과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결혼 특히 이제 출산 그 노동을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해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거죠. 요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정책의 특성 뭐 해주면 뭐 해줄게. 애 낳아주면 와 들어와. 요게 다문화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같이 가게. 그리고 야 우리 여기 3D 업종 와서 일 좀 해주면 이거예요. 이거. 뭔가 양. 네. 저는 뭐 민주노총 관계자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도 썩 뭐 이쪽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챙기진 않고 있는 것 같고. 자,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족을 데려오기도 어렵고요. 다문화 가정은 와서 가정을 이루지만 이미 가정을 잇는 노동자들은 올 수 없습니다. 아예 법으로 막아놨고 여기 와서 뭐 어떤 계기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랑할 수도 있지 뭐 이러다 보면 고용 과제도 많지만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쨌든 한국인으로 또 인정을 해줍니다. 이건 좀 미국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 센터 이거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때는. 지금 이제 이주민 센터라고 계칭을 했는데 2004년도인가 외국인 노동자 센터 김현민 교수님이 그때 소장하시고 제가 이제 간사할 때 이대 소장이 우종세 소장이세요. 현재 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외국인 노동자 센터라는 걸 운영할 때 그때도 이미 20년 전인데도 이런 고민과 현실을 가지고 온 사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내가 부모인 줄 모르고 어디다 이렇게 두면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이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직접 안고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떠났어요. 베트남으로 보내드렸고 비행기표 제가 마련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
요즘 슬그머니 다시 또 이제 나타나고 계시죠.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 법무부의 이제 외청으로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전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어디다가 이 청사를 어디다 지을까? 김해에 지을까? 청주에 지을까? 농성에 지을까? 요거 가지고 지금 서로 막 유치하려고 그러고 있는 이제 단계인데, 이거 제가 그때도 어디 행사장이나 뭐 간담회 이런 데 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발언들을 쭉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온 거.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 극복 어렵다. 이민 정책의 답을 찾아야 돼. 이 사람은 이민 정책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아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는 우리나라 미래 없다.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후회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기여하며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주자. 이거 그러니까 일만 할 수 있는 비자를 내가 여기서 정착을 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꿔주자 이야기입니다. 예, 한국 영주권 같은 걸 주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일정 문제를 좀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뭐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같은 이제 대선 주자로 요즘 상황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거론되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기에 좀 거들어요. 숟가락을 이제 얹어줬는데, 이분은 뭐 저출생이나 뭐 가족과 관련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양질의 전문 노동력이다. 일단은 뭐 뒤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정책 투자가 효과 없다는 판단 이미 됐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서울시장 되고 2년 간담회 할 때 나온 발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 정책을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그러니까 이분의 초점은 이거예요. 대학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원 아니냐. 좋은 자원이고 살림 미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러한 전문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정착, 예를 들어서 이민을 받아주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약간 좀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뭐 결과론적으로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래서 진보 진영은 그렇고 보수 진영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해법은 뭔지 사실 이게 잘 확인이 안 돼요. 저도 오랫동안 이 정책들을 쭉 이제 모니터를 한 사람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3법 같은 것들을 입에 올리거나 추진하는 거 아직 저는 본 적도 들은 적이. 그럼 이재명 대표도 딱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정책적인 의견을 내는 건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질문은, 뭐 진보와 보수가 각각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근데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궁금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